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경제와 외교팀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얘기 다 아시죠? 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한 수십 가지는 될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 본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경쟁자로 생각한 반면에 거북이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끼는 안중에 없었던 거죠. 이제 경제와 외교팀은 우리나라 시장 경제와 외교 정책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보이도록 목표를 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또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그 목표가 정확한지, 정의로운지, 합리적인지, 실현 가능한지 등등을 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늘 현 정부와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5월 20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지금 이 국민의당이 상당히 좀 비대위 구성 때문에 혼란스럽죠. 당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평가 등 질문해보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2조 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까지도 말썽이 많은 녹차 라떼가 늘 여름이 되면 유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책감사를 지시를 했는데요. 정치적인 의미도 상당히 좀 남다를 것 같죠. 2부에서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연결합니다. 제가 볼 땐 홍준표 전 후보의 킬러인데요. 성완종 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홍준표 전 지사 재수사 필요성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탕평 인사를 놓고 개혁 군주인 조선시대 정조의 대탕평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 정조 연구의 권위자죠. 한신대 김준혁 교수 출연하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금 문재인 정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힘입어서 걸거치는 게 없습니다. 좀 상당히 지금 앞으로 향해서 나가고 계시는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인터뷰 하겠지만 민병도 의원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고 그보다도 지금 국민의당이 가장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율 한 자릿수대죠. 광주에서는 5%대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 다당제 지속됐을지도 의문이고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이 빨리 좀 안정돼야 할 건데 걱정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 당무위원회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비상대책위원장 잘 선임해서 네.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복할 거라고 봅니다. 예,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원외에서 또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이상돈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관리형이다, 혁신형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예. 또 원내는 관리형, 원외는 혁신형 그러는데 네. 저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그 혁신이라기보다도 이제 우리 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여기서 네. 좀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개선하거나 개혁할 것은 없나 이런 것도 당연히 비대위원장이 한번 살펴야 되고 네. 왜 대선에 이렇게 3등으로 떨어질 정도가 됐는가에 대해서도 네. 비대위원장이 좀 주도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형 혁신형 구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전반적인 여론이 이번에 선거에서 가장 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잘 되고 나면은 나빴던 것도 다 좋게 해석이 되지만 결국은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박지원 상황이라고 하는 그거를 끊임없이 가져갔었던 그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덕분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대선 본선에서 이른바 중도 보수 표가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생각했으면은 네.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그런 정지 작업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좀 못했다는 점이
네. 우리가 지금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네. 비대위원장의 정대철 상임고문 추대하는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그런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것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 의원들 다수의 지지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호남 인사를 대폭 발탁하고 있습니다. 국민당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러다가 호남이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 쪽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검증 수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뭐 이낙연 총리 지명자 네.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인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비록 야당이라고 그래서 네. 뭐 과거에 여당과 각을 세우는 야당 뭐 그런 입장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존재의의를 상실하지 않냐 뭐 이런 위기감이 뭐 당내부 특히 외부에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영남 패권, 호남 패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 볼 것 같으면은 현재 민주당과 그 전신의 정당이 사실상 호남에서 공천을 하면은 사실상 당선되는 게 되지 않았습니까요?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국민의당 덕분에 네. 호남 유권자들은 본선에서 참 소중한 한 표 던져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호남 유권자들이 그 선택의 기회, 말하자면 우리 국민의당의 존재를 네. 결코 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네. 호남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그야말로 좀 생존을 넘어서 자리를 구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호남을 뭐라 그럴까요? 베이스 캠프 삼아서 결국은 또 이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 이야기가 안철수 대표가 부산 사람이면서 부산 가면은 이번 유세 때도 사람들이 안 모여서 유세 못하고 떠난 곳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그런 부분이 아픈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총선 때 호남에서는 좀 큰 승리를 거뒀지만은 다른 지역에는 취약했지 않습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뭐 1년 세월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다 할 좀 진전을 못 보인 것은 우리 모두의 좀 잘못이고 또 좀 구조적인 뭐 한계가 아닙니다. 네. 한계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당 의원들이 대부분 호남이고 다선 의원들 다 호남이니까 그쵸. 당의 지도부가 다 호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남, 부산 영남 쪽에서는 국민의당은 뭐 특정 지역 당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봐왔던 것이죠. 뭐 그런 점을 부식 못한 게 우리 한계였습니다. 예. 이번에 장하승 교수를 비롯해서 과거 국민의당에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은 전 대표를 정책 자문하던 분들도 이번에 대거는 아니죠. 몇 분들이 이 내각에 입각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해서는? 네, 그건 뭐 과거에 누구를 도왔던 간에 관계없이 이번에 그 외교팀을 이끄는 외교실장, 안보실장은 정의원 전 대사님이나 또 경제실장은 장하성 교수, 또 김광두 또 경제정책자문위원회 부의장,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분들은 해당 분야에서 그야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그야말로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서 자기 진영을 정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 그랬으니까 그러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는 조금 보류를 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절대적인 의미가 되어나서요. 예, 그만큼 믿고 잘 기대가 높다 이 말씀이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금 주요 정권의 포스트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 분야에서는 참 그야말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죠. 네, 그렇죠. 1, 2인자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정도의 어떤 내공이 있는 분들이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패배 뒤에 바로 그냥 재수할 생각이 있다 이런 의도를 비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비상대책위의 어떤 살림을 꾸려야 되는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글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예를 보더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 또 이회창 전 총재 같은 분들도 좀 대선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에 좀 자기
성찰을 갖고 있었고 본인이 스스로 정계 복귀했다고 보다면은 네. 어떤 정책의 상황 변화, 특히 당내 여론이 그분들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 대권에 한번 재차 도전할 것 같으면은 네. 그런 좀 모습이 있어야 네. 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일종의 여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이제 뭐 잊어버릴까요? 예. 이제 대권 주자 여론조사 같은 게 나오겠죠. 예. 그런 데서 여론조사에서 만일에 네. 만일에 가정하는 말입니다. 그 네네. 지지도가 미미하게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네. 뭐 국민의 뜻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직은 알 수 없겠습니다. 네네. 정책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4대강 사업 오늘 감사 지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후에 뭐 박근혜 정부 초기에서도 잠깐 뭐 조사하고 했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현재 문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정책 감사 아닙니까요? 네네. 어떻게 해서 4대강 사업이 추진됐느냐? 네. 그거는 우리가 아직 밝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왜 했느냐 말이죠. 예. 어떻게 해서 결정됐느냐 하는 그 과정. 그것이 저는 그 정책 결정 이 과정과 그 배경. 네. 그것은 지금까지 하거나 조사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과 또 비리 관련된 나름대로의 추정을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고 있다. 왈가왈부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네.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3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까지 다 결론이 내려진 사안인데 괜히 또 정치적 시비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네. 부당한 말이라고 봅니다. 이 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그 집권 세력 아닙니까요? 네. 어떻게 해서 왜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네.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았나에 대해서 당사자 본인들이 반성을 하지 못하면 네. 전강부의하는 겁니다. 네. 청문회나 국정조사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일에 어떤 정책감사가 네. 다 끝나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네. 국회에서 네. 어떤 좀 초당적으로 이걸 한번 국회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뭐 판단이 있으면은 네. 또 정책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국회에서 예. 뭐 청문회 같은 형식을 빌어서 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두고 봐야죠. 예. 김광도 교수도 그렇고, 우리 이상돈 의원님도 그렇고,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각자의 서로 다른 길을 가고 계시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뭐 각자 다른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네. 국민의당은 네. 그 작년 4.13 총선 이후에 20대 국회 들어와서 네. 민주당과 예. 거의 뭐 90% 이상 모든 면에서 정책 공조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리고 네. 또 우리 국민의당이나 또 민주당 네. 현재 더불어민주당 현재 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 지향점도 네. 과거처럼 무슨 그 진보 일변도를 가는 네. 그런 거는 잘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저나 김광도 교수나 뭐 네. 그렇게 다를 게 없습니다. 예.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외교 안보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에 바란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어떤 걸까요? 이상돈 교수께서. 네. 저는요, 이것을 과거처럼, 그, 노무현 정부가 너무 지향점을 의도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좌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한번 당신께서 청와대에서 겪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네. 어떤 선입견이랄까 어떤 방향을 미리 정하기보다는 네.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고 네. 국민 복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찾아서 네. 때로는 타협하고 뭐 때로는 완급을 조정하는 네. 이런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청취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간단하게. 네, 국민의당 지지자분들한테 또 감사드립니다만, 우리가 현재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웠던 정책 방향도 많은 부분이 현 정권과 좀 매우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현 정부와 협력하고 때로는 좀 비판도 하고 해서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네, 8100번님, 택시 기사인데요. 손님 카드 결제 후 손님은 바로 인출이 되는데 왜 저한테 바로 입금되지 않고 2, 3일 걸립니까?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돈은 어디에 있나요? 많은 돈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자가 생기지 않나요? 생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당연히 이 신용카드 회사는 또 이익을 만들죠. 그리고 왜 금방 입금이 되지 않냐면 신용 정보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거래가 손님이 돈을 냈으며 이 돈이 어느 계좌에서 어떻게 이체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시간이 2, 3일 걸린다. 그거는 즉각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2, 3일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정도. 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